여러분 통장에 5천만 원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700원까지 간다면요. 그 5천만 원의 실질 구매력은 3,5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1,500만 원이 공기 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1997년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때 환율 2,000원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웃으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미리 챙겨둔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안 보시면 당신만 뒤처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환율 1,500원 진짜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 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매일 치킨 50마리만 튀겨요. 근데 손님이 100명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값이 올라가겠죠? 서로 사겠다고 하니까요. 반대로 치킨은 여전히 50마리인데 갑자기 손님이 10명만 온다면? 치킨집 사장님이 할인해서라도 팔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원화가 1,000조 있었어요. 그 돈으로 물건 사고 집 사고 밥 먹고 했죠. 근데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300조 더 풀었어요. 이제 1,300조가 됐어요. 물건은 그대로예요. 쌀도 그대로, 아파트도 그대로, 자동차도 그대로. 근데 돈만 30%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5,000원 하던 김밥이 6,500원 돼요. 원래 20만 원 하던 운동화가 26만 원 돼요. 원래 8억 하던 아파트가 10억 4천이 돼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아시죠? 2018년에 인플레이션율이 100만 %였어요. 100만 %요. 화폐가 완전히 쓸모 없어져서 사람들이 지폐로 공예품을 만들어 팔았어요. 돈보다 공예품이 더 가치가 있었거든요. 한국이 거기까지 가진 않겠죠. 하지만 방향은 동일합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릅니다. 두 번째 원인, 달러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이런 대기업들요. 수출하면 달러로 받잖아요. 예전에는 그 달러를 바로 원화로 바꿨어요. 직원 월급 주고 공장 돌리고 세금 내려면 원화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환전 안 해요. 달러 그대로 쌓아두고 있어요. 왜요? 원화를 믿지 못하니까요. 대기업들이 원화를 불신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전문 분석팀이 있어요. 24시간 경제 동향 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원화 들고 있으면 손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기업들이 달러를 안 팔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요. 달러가 귀해지니까 환율이 올라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뭘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존자산은 달러입니다. 선생님, 달러도 미국이 찍는 종이 아닌가요? 맞아요. 달러도 종이에요. 미국도 돈 찍어요. 근데 이 종이는 급이 달라요. 달러는 생존 보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드시죠? 사고 날까봐 드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사고 나요? 안 나죠. 그래도 들어요. 왜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니까요. 달러도 똑같아요. 원화가 추락할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안 나면요. 그냥 보험료 날린 거잖아요. 순수하게 비용이에요. 근데 달러 보험은 달라요. 사고가 안 나도, 그러니까 원화가 안 떨어져도요. 달러 가치 자체가 오르면 수익이 나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구조예요. 이런 보험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여러분, 세월호 참사 기억나시죠? 배가 기울어지는데 선내방송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 말 믿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원화가 그래요. 서서히 기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직 괜찮아. 침몰 안 했잖아. 기다려봐. 현명한 사람들은요.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 구명조끼 입고 탈출 준비해요. 달러가 그 구명조끼예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서 구명조끼 찾으면 늦어요. 다 동났거든요. 환율이 1,800원 될 때 은행 봐보세요. 달러 사려는 줄이 건물 밖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이 구명조끼 챙길 때예요. 달러 사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외화예금.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에요. 은행 가서 외화통장 만들어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15분이면 계좌 개설 완료됩니다. 장점은 확실하고 안전해요.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단점은 환전 수수료가 있어요. 은행마다 다른데 보통 1에서 1.5% 정도 떼요.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
달러 ETF. 증권 계좌 있으시면 이게 더 편해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같은 상품 검색해서 주식 사듯이 클릭하면 돼요. 장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거래 비용만 내면 되거든요. 단점은 진짜 달러는 아니에요. 달러 가치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이에요. 하지만 환율 오르면 똑같이 수익이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 세 번째, 미국 주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일석이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산 거니까 환차익이 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나요. 2번 벌어요.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S&P 500 ETF를 추천해요. 분산 효과가 있거든요. 얼마나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명확해요. 전체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로 가지세요. 1억이 있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3천만 원 있으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달러로. 환율 떨어지면 어떡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 다시 원화로 바꾸면 돼요. 약간 손해볼 수 있지만 경제가 좋아진 거니까 다른 데서 벌면 되잖아요. 근데 현재 추세를 보면요.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 당장 사세요.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율은 타이밍 게임이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드는 보험이잖아요. 사고 나고 드는 보험이 어딨어요. 지금 1,450원인데 1,35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100원 아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로 1,550원으로 튀면요. 100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한번 1,500원 뚫으면요. 그 다음은 100원, 200원 단위로 움직여요. 100원 아끼려다가 300원 손해보는 상황이 생겨요. 달러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이점이 있어요. 심리적 평화예요. 뉴스에서 환율 1,600원 돌파 이러면서 난리 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달러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익이에요. 남들 다 걱정할 때 여러분만 여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보험의 진짜 가치예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자, 이제 두 번째 생존 자산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금입니다. 선생님, 금이요? 그거 할머니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금방, 금목걸이 이런 거요. 큰 오해예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량 1,037톤, 역대 2위. 2024년 1,100톤 돌파, 기록 갱신. 2025년 상반기에만 900톤, 연말이면 1,300톤 넘을 전망. 어느 나라들이 사는 을 볼까요? 중국이 압도적 1위예요. 매년 200톤 이상 사들여요. 폴란드가 2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인도, 터키, 싱가포르도 열심히 사요.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나라들이에요. 왜 금일까요? 달러는 미국 것이에요. 미국 정부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원화는 한국 것이에요. 한국은행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유로는 유럽 것이에요. ECB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은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지구 땅속에 있는 거 캐내는 수밖에 없어요. 연간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대충 3,000톤 정도요. 아무리 열심히 파도 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금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 여행을 좀 해야 해요. 기원전 3,000년 고대 이집트. 금 1g이면 노예 한 달 품삯이었대요. 기원전 500년 페르시아 제국. 금 1g이면 양 한 마리 살 수 있었어요. 서기 2026년 현재 금 1g이 약 23만 원이에요. 보세요. 5,000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일정해요. 원화는요. 5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달러도요. 100년 전 1달러랑 지금 1달러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금은 5,000년 동안 꾸준해요. 이게 금의 본질적 가치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달러는 원화 폭락에 대한 보험이에요.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지켜주는 거죠. 금은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미국 경제마저 휘청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도 떨어지겠죠? 그때 사람들이 뭘 믿을까요? 금을 믿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봐볼까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어요. 주식시장은 반토막 났어요. 부동산 가격도 40% 폭락했어요. 근데 금은요. 온스당 7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올랐어요. 거의 3배 가까이요. 모든 게 무너질 때 금만 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으로 도망갔거든요. 다음은 금 사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실물금. 금은방 가서 골드바 사는 거예요. 10g짜리, 100g짜리, 1kg짜리 있어요. 장점은 진짜 금을 내 손에 쥐는 거예요. 만질 수 있죠. 단점은 부가세 10%를 내야 해요. 그리고 보관이 걱정되죠. 집에 두자니 불안하고 금고 빌리자니 돈 들고요. 소액 투자자한테는 비추해요. 부가세 10%가 너무 아까워요. 두 번째, 금통장, 골드뱅킹. 은행에서 금통장 만드는 거예요. 실물 금은 아니지만 금 시세에 연동돼요. 장점은 부가세 없어요. 보관 걱정도 없고요. 0.01g 단위로 살 수 있어서 소액 투자 가능해요. 단점은 진짜 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 15.4%가 붙어요.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들 이용해요. 세 번째, 금 ETF. 증권 계좌에서 금 ETF 사는 거예요. 코덱스 골드 선물 H 같은 상품 검색해서 클릭하면 끝이에요. 장점은 수수료가 제일 싸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유동성도 좋고요. 단점은 역시 실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해요. 편하고 비용도 적고 관리도 쉬워요. 금은 얼마나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자산의 10에서 20%예요. 1억 있으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금으로, 5,0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금으로. 20%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최후의 보험이에요. 화재 보험은 불 안 나면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근데 금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나잖아요. 보험료 내는데 이자까지 붙는 셈이에요. 다만 금은 장기로 가져가야 해요.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이요. 금은 단타 치는 자산이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10년 후 금 가격이 얼마일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10년 후에도 금은 금이에요. 가치가 있을 거예요. 10년 후 원화는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달러와 금이라는 두 가지 생존 자산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릴게요. 1997년 IMF 사태요.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사실 신호가 있었어요. 경제 지표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신호를 못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신호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국채금리. 국채금리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 빌릴 때 약속하는 이자율이에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빌려준다고 해봐요. 그 친구가 매번 약속 잘 지키고 돈도 잘 갚으면 이자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약속 어기고 빚도 많으면요. 야, 너한테 빌려주려면 이자 좀 받아야겠다. 이러겠죠? 국채금리도 똑같아요.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요. 3% 이하, 정상, 3에서 4%, 주의, 4% 이상, 위험. 2011년 그리스 사태 때요.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가 35%까지 갔어요. 나라가 빚 못 갚을 것 같다는 공포가 퍼진 거죠. 결국 그리스는 디폴트 직전까지 갔고요. 요즘 한국 국채금리 어떤지 아세요? 3.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경계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두 번째 신호, 환율 변동성. 환율의 수준보다 속도를 봐야 해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조용히 흐르다가 갑자기 급류로 변하면 위험 신호잖아요. 상류에서 뭔가 일어났다는 거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1,400원이든 1,500원이든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예요. 일주일 사이에 50원 이상 움직이면 주의해야 해요. 한 달 사이에 100원 이상 움직이면 경고등이 커진 거예요. 1997년 11월에 환율이 며칠 만에 900원대에서 1,200원을 뚫었어요. 그 다음 주에 1,500원, 그 다음 달에 2,000원, 말 그대로 폭등이었죠. 그때도 사람들은 설마 2,000원까지 가겠어? 했어요. 갔어요. 세 번째 신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란 물건값이 오르는 속도예요.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연 2%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5%를 넘으면요? 위험 신호예요. 10%를 넘으면요? 빨간불이에요. 마트에서 장 보실 때 느껴지시죠? 몇 달 전이랑 비교해서 장바구니 가격이 확 올랐다는 거요. 특히 식료품, 전기요금, 가스비, 교통비가 동시에 오르면 심각한 거예요. 19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때요. 물가가 연 14%씩 올랐어요.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미친 듯이 올랐죠. 경제 전체가 마비됐어요. 네 번째 신호는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이에요. 카페 사장님이 커피 가격을 5,5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어요. 근데도 손님이 안 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더 내리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는 근본적으로 그 카페를 안 가고 싶은 거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안 되면요. 사람들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신호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에 30% 아래로 떨어지면 경고 신호예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핵심 지역 거래가 멈추면 부동산 전체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요. 집값 떨어지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급감했어요. 그걸 읽은 사람들은 미리 빠져나왔고 못 읽은 사람들은 대출 끌어안고 폭락을 맞았죠. 다섯 번째 신호, 은행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부실채권이란 은행이 빌려줬는데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에요. 음식점에서 외상값 못 받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부실채권 비율은 1% 미만이에요. 2, 3%면 주의해야 하고요. 5% 넘으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들 부실채권 비율이 5%를 넘었어요. 리먼 브러더스, 워싱턴 뮤추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줄줄이 무너졌죠. 요즘 한국이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아요. 주의 깊게 봐야 할 상황이에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위험 신호 읽는 법을 알았으니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금 확보.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생필품 사재기 하고 집에서 버틸 준비하죠.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해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두세요. 현금성 자산이란 예금, 적금, MMF처럼 언제든 뺄 수 있는 돈이에요. 코로나 초기 때 생각해보세요. 주식은 팔려고 해도 폭락 중이라 손절해야 했어요. 부동산은 급하게 팔 수도 없고요. 근데 현금 있는 사람들은요? 바닥에서 좋은 자산 쓸어 담았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둘째, 부채 관리. 빚 있으신 분들, 특히 변동금리 대출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변동금리는 시장금리 따라 이자가 출렁거려요. 금리 오르면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요. 고정금리는 처음 정한 이자가 끝까지 유지돼요. 경제 상황이 어떻든 내 이자는 고정이에요. 핸드폰 요금으로 치면요. 변동금리는 데이터 무제한 아닌 요금제. 많이 쓰면 많이 나와요. 고정금리는 정액제. 얼마 쓰든 요금 똑같아요. 경제 불안할 때는 정액제가 안전하겠죠? 지금이라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 전화하면 됩니다. 셋째는 자산 배분하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의 기본 중 기본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배분은요. 안전자산 40%, 예금, 적금, 국채, 성장자산 40%, 주식, 부동산, 대안자산 20%, 달러, 금, 원자재. 이 비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전자산 비중 높이고요. 젊은 분들은 성장자산 비중 높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 거예요. 넷째, 주간 체크 루틴. 경제 지표를 매일 볼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환율. 네이버에서 원달러 환율 검색하세요. 지난주 대비 20원 이상 움직였으면 주의 깊게 보세요. 화요일, 국채금리.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검색하세요. 3.5% 넘었으면 경계, 4% 넘었으면 위험. 수요일, 물가. 생필품 가격 뉴스 찾아보세요. 무엇무엇값 뭐뭐 프로 상승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는 거예요. 목요일, 부동산. 부동산 114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거래량 확인하세요. 급감하면 신호예요. 금요일, 금융. 은행 관련 뉴스 살펴보세요. 대출 연체율 상승, 부실채권 증가 이런 뉴스가 반복되면 주의하세요. 위험 신호 여러 개 동시 발생 시 행동 지침. 만약 위 지표들 중 3개 이상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면요. 바로 행동 들어가야 해요. 1단계, 헌금 비중 늘리기. 평소 3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뒀다면 6개월치로 늘리세요. 2단계,
지출 줄이기. 태풍 올 때 외출 자제하듯이 경제 폭풍 때는 불필요한 소비 줄이세요. 큰 지출 결정은 미루세요. 3단계, 부채 점검. 당장 갚을 수 있는 빚은 미리 갚으세요. 이자 줄이는 거예요. 4단계, 포트폴리오 재조정. 위험자산, 주식, 부동산 비중 줄이고 안전자산, 현금, 달러, 금 비중 늘리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달러를 사세요. 자산의 40에서 50%. 둘째, 금을 사세요. 자산의 10에서 20%. 셋째, 경제 신호를 읽으세요. 국채금리, 환율, 물가, 거래량, 부실채권. 오늘 집에 가시면요, 딱 2가지만 하세요. 첫째, 스마트폰으로 증권계좌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만드세요. 10분이면 돼요. 둘째, 은행 앱 열어서 외화통장 개설하세요. 이것도 10분이면 돼요. 오늘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첫 매수 시작하세요. 목표 금액의 30%만 먼저 사세요.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요. 분산해서 사는 게 안전해요. 매달 월급 다음 날을 매수일로 정하세요. 그날 정해진 금액 사세요.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997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에이, 설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준비했어요. 결과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위기에 자산을 불렸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잃었어요. 집도, 직장도, 저축도. 이건 능력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환율 1,600원 시대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능성은 점점 녹아지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말하고 IMF도 말하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다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요. 이 영상 보고 좋은 정보네 하고 그냥 끄시면 안 돼요. 오늘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다가 환율 1,600원 뚫으면요? 그때는 늦어요. 은행 가면 달러 품절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